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뭐 28,000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지금의 가격이 2022년 5월의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지금이 더 좋은 기회일까? 그때가 더 좋은 매수 기회일까? 생각해보면 뭐 똑같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때 만약에 코인을 샀다면 밤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아졌죠. 이 펀더멘틀이 워낙 강하게 또 자리를 잡았는데도 가격은 똑같다 그때하고. 그 다음 말은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초대 손님 중에서 가장 먼 미국 LA에서 거주하시면서 이 암호화폐에 관한 깊은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시는 비트쇼아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독자 2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모시고 정말 이 암호화폐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꼭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좀 초대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 첫 출연이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쇼입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 투자 기회를 주위 분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다가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께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 제가 저희 몇 가지 질문지를 드렸는데 또 오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지에 없던 내용들도 좀 몇 가지 여쭤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국어를 또 너무 유창하게 잘하세요. 이 미국에 또 가셔서 미국에서 거주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미국에 거주한 지가 지금 36년 정도 됩니다. 오, 36년. 근데 제가 미국에 온 게 저의 선택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네. 이제 끌고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네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인 투자와도 같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 네네. 자유를 위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함께 가족끼리 왔는데 생각만큼 순탄치는 않았죠. 아, 그래도 코인의 지금 하락장이 있듯이 이렇게 네네. 힘든 그런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뵙고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늘 너무 밝고 정말 친근하게 말씀을 주셔서 대표님께서는 정말 긍정적이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대표님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뭐 하도 질밥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존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비트쇼아 대표님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좀 깊으신 걸로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계기라면 제가 카드 결제 개발을 오래 해왔습니다. 전자상 네네. 거래. 네네. 전자상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카드 결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돈 관련, 카드 이런 걸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련 광고가 이제 구글 보면 옆에 뜨잖아요, 이렇게. 그때가 한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페이팔, 구글 이런 데랑 이제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무슨 코인 광고가 자꾸 이렇게 옆에 떠요. 또 뭐야? 또 뜬구름 잡는 놈들이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7년도에 이 회계사님하고 재정 상담을 하는데 그 회계사님이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무슨 코인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많이 보던 그 뭐 이렇게 어, 비자 써 있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말 이제 우리 회계사님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야 하면서 이 감동이 오는데 네. 야 이거 진짜가 알았으면 이거 와 그러네요. 그때는 아무한테도 이제 저한테 아무도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네. 뭐 옆에 광고 뜨는 거 보고 뭐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야 그래서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잘 해줬다면 제가 분명히 그때 아마 투자를 했을 텐데 그 안타까운 진짜 마음이 남아 아쉽다. 있어서 네.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아니,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해주면 쉽게, 알아듣기 쉽게 결정을, 용단을 내렸을 텐데 말이야. 아, 아, 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때 비트쇼아님께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만 이제 알려줬어도 진짜 그때부터 투자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모험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예전부터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또 망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제 성향상 비트코인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알았으면. 아, 그러네요. 자, 안타깝지만 또 지금 아직까지 우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표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지금도 초기 투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 네,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네, 제 생각도 지금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정말 크게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의 어떤 현지 분위기가 어떨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까지는 이 SEC가 집행 위주의 어떤 규제들을 일삼으면서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지금 이 뭔가 현물 ETF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좀 미국에 계시니까 어떻게 그게 좀 몸소 느껴지시나요? 아, 느껴지죠? 어, 잠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아니, 사실 이제 코인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네. 그럼 굉장히, 그것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네. 앞으로 훨씬 더 위로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돌아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데, 뭐 몇 명이 네. 투자하느냐를 떠나서, 예전에는 뭐 코인 투자하면 사기네 뭐네 뭐, 이거 뜬구름 잡네 뭐 이런 날카로운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는 위험하다. 그거 뭐 변동이 심하고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상호 다른 거죠. 예전에는 뭐 네. 사기네 뭐네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네. 그런데 뭐 투자 자산 중에 위험한 게 한둘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테슬라도 사실 그렇게 치면은 위험한 자산이라고 봐야죠, 아직까지. 그리고 뭐 SEC 관련해서도 지금 분위기가 또 너무 이것도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저희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변화들을 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현물 네. ETF도 사실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 제가 이따가 또 질문 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네.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주변에 어떤 인프라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 이 월갈 네. 공룡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5가구 중에 한 가구라면은 정말로 갈 수 있는 그 여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주위를 돌아봐도 제 친구들 이렇게 딱 이 전화번호부 책 보면 코인 관계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주위를 맞습니다. 돌아봐도 상용화 커브가 있잖아요. 우리 뭐 네, 아직 그 초기 네, 다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박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정말 맞습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떤 이 코인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들이 지금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지금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미국 대선이라는 또 이슈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 연준의 금리나 시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폭넓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 11월인데 이제 대선이. 대선의 쟁점이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네. 왜냐하면 서로 이제 공격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바이든이 지금 코인 관련 사업을 다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렇죠. 지금 네.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코인 투자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업계를 어, 중심으로 해서 네네. 코인베이스가 나서서 지금 스탠드 위드 크립토 이걸 외쳐가면서 지금 이렇게 웨브사이트에 가보면 각 네, 지역의 맞습니다. 정치인들 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록해 놓고 와, 당장 전화해라. 그리고 저도 네. 참여를 했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사는 네네. 지역 정치인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대본이 나옵니다. 그거 그냥 복사에다가 제 네. 말로 제 의견을 좀 얹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이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유권자들의 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걸 피해 가려고 해도 트럼프는 그걸 이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네, 야, 맞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미국 이거 다 기술하면 미국이 앞서 나갔는데 지금 다 뺏기게 된 거 아니니?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기회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한 거냐 도대체?
이렇게 음. 지금 바이든이 꼭두각시 앞세워가지고 막 또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갠슬러라고 우리 잘 아는. 네. 그럼 뭐 네. 다 이거 여기서 이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또 여기서 반격을 하겠죠. 아, 아니 당신은 또 뭐 NFT인가 뭐가 팔아갖고 또 사기 쳐먹었잖아. 코인 사기인데 이 바이든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코인은 사기인데 트럼프가 이제 NFT를 발행해서 또 대박을 냈거든요. 네, 나온 지 맞습니다. 한 시간 만에 딱 전량으로 그냥 매도 아니 매도가 아니고 뭐죠 이거 매진됐으니까 매진됐습니다. 네, 완판. 네. 매진됐으니까 재미 다 보는데 야 당신 그 사기 코인 가지고 뭐 재미 보고 이거 끝까지 파헤치자 뭐 이렇게 나오면 코인이 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도 옆에 사람들이 하원에서 그 맥켄리라는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이 네, 계속해서 이제 맞습니다. 갠슬러를 공격하는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또 여론을 조성해 나가게 되겠고 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가 합세하고 또 네. 암호화폐에서 밀어주고 로비가 일어나고 이러면 또 이걸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중에서도 또 여러 다른 그 친암호화폐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말씀하셨던 그 패트릭 맥켄리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위원장이 경질이 되면서 패트릭 맥켄리를 비롯해서 이 친암호화폐 의원들의 어떤 입지들이 또 많이 상승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대선을 의식을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목소리들을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우, 그 뭐, 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아까 5가구 중에 한 가구라고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스윙 거죠. 20%. 스테이트에서는, 네.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그런 사람 한 명 잡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네. 이제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갠슬러 네, 맞습니다. 잘라버리고, 내가 실수했다. 갠슬러 믿은 게 실수였어 하면서 뭔가 태세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네.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이 내년에 이 거시경제 전망들, 지금 올해는 이제 더 이상 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더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지배적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이 더 중요한 또 시점이 될 텐데, 거시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거시경제 참 어려운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말로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전문가도 네. 아니고 며칠 네. 전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그 네. 사람이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또 공신력이 좀 있으니까 이번 11월 달에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또는 2월에 그 중에 한 번은 금리 인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아, 했어요. 네. 12월이나 6월 뭐 중에. 우리가 뭐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되겠네. 그 네.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금리 인하 시점은 아마 내년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전망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어쨌든 이제 내년 중반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만약에 다가오고 반감기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많은 반감기 호재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지금 상승 재료가 이거 뭐 이렇게 세봐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네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승 사람들이 재료가.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유 그 말 지금까지 믿었다가 내가 너무나 날린 게 얼만데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선도 있지. 또 반감기에다가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바이든이 달래줘야 되거든요. 네, 대선 맞습니다. 앞서서. 그러면 네. 금리 인하를 해줘서 사람들 좀 돈 좀 나눠주고 야 사먹어 그렇죠. 사먹어 괜찮아 우리 돈 많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돈도 좀 풀어주고 네네. 유동성도 생기고. 근데 이 자산 시장이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자꾸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고 경제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채널의 댓글에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제 지표 다 틀렸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에 비토시아 대표님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이 사업가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회사원들이 느끼는 이 체감 어떤 경제는 어떤가요? 아주 어렵죠. 그렇죠. 네. 아주 어려운데 저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제 친구도 장사가 안 되고 친구의 네. 친구도 장사가 안 되고 누구는 잘리고 참 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경제 지표 이런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를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된 게 참 많거든요. 노동통계청은 또 행정부가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입맛에 맞게 포장을 하는데 고용지표도 까보면 풀타임을 여러 개 갖고 있고 파타임은 뭐 5개씩 갖고 있고 이런 걸 그러니까요. 보고 뭐 고용지표가 좋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라면 그럼 뭐 코인 가격 떨어지는 게 아닌가 주식도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이 되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보나마나 삶의 질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어려울 것 네네. 같은데 그런데 코인의 가격은 지금 얼만큼 어려우냐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은 네. 어려운데 몇 달 후에 2024년이라면 연말에는 괜찮아지겠네. 조금만 허리 졸라매고 참으면 겨울은 지나간다. 이런 희망이 보이면 또 끝까지 코인 들고 있거든요. 안 팔고. 네, 그럼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기 진짜 때문에 맞습니다. 현재 이 거시경제하고 이 자산 가격은 다르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우리가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개념인데,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 자산 가치랑 너무 동일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투자에 대한 경험들이 좀 길지 않으시면은 자산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올해 내년 반감기가 지나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은 상승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아마 우리 지금 힘든 분들의 어떤 마음을 많이 좀 달래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장이 조금 이제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이는 듯 보였는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나온 굉장히 비극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이 가자지구 병원이 폭발하면서 민간인들이 500명이 또 희생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지만 다시 이제 아랍권 지도자들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뭔가 좀 확전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전쟁들이 지속이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안하게 작용을 하겠죠. 사람들이 힘들면 위축되니까 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금을 사든지 아니면 돈 안 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꽁꽁 가지고 있고 위험 자산에다 팔아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거고 다시 한번 그 블랙록의 레디 핑크의 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이 나와서 얼마 전에 가짜 펌핑 네, 있었죠? 크게 가짜 상승했었죠. 펌핑. 승인된 줄 알고 ETF. 네. 그런데 이 레디 핑크는 다른 관점으로 이걸 봐요. 지금의 이 상승,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결과물이다. 그런 계기가 된 건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fly to quality 이런 표현을 썼어요. flight이라면 비행, quality로의 비행. 멋있는 말.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고퀄이다. 아, 퀄리티 자산으로의 비행이다. 그런데 동네 유튜버가 아니고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이 고퀄이라니까 이거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특정 상황이 펼쳐지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레리 핑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주류 언론이라든가 기관들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지금의 이 전쟁 상황도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되겠지만 어떤 혁신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특별한 상황, 그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급격히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한 네. 예로 코로나. 음, 코로나 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거 이제 밖에도 못 나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뭘 해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됐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그게 아마 5년은 걸렸을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강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님하고 저도 줌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혁신 기술 이런 것들도 이러한 그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네. 강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쩌면 빠르게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혁신의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네.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은행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또 다시 재조명이 또 되었고,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에 거의 한
65%에서 70%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전쟁들도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어쨌든 우리 새로운 혁신 자산인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에는 아마도 뭔가 이 지정학적인 가치로서의 어떤 의미들이 더 부여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시점에서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고 갈 텐데요.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SEC가 패소를 했고 결국 항소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가짜 뉴스도 있었지만 현물 ETF 승인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 요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도 100%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 승인 시점 뭐 올해 될 것이다. 내년 1월 뭐 3월 얘기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승인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정확히는 모르니까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빌어보자면 네.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가 내년 1월 10일 전까지 90%의 확률로 승인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월 10일 그러면 뭐 전까지. 우리가 뭐 잘 몰라도 뭐 아는 사람이 맨날 그것만 파고 있는 사람이 90%의 확률로 그렇게 된다니까 이 정도면 좀 믿어줘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아까 전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이 크립토 윈터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뭐 큰일이 일어나겠나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이게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대략 10에서 30빌리언, 1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네네. 단기간으로 네네, 되자마자 그 정도는 단기간. 바로 몰려들 거다 준비하고 있다가 네네. 왜냐하면 초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터지면 얼른 남들보다 먼저 사야 되니까 아, 그 정도 되는 맞습니다. 물량이 에서 300억 달러 정도는 바로 유입이 되지 않겠나 음, 이러한 예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번 꺾이겠죠. 네, 그리고 한번, 이거 네. 뭐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요. 블랙록도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네, 아직 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승인 받고 나면 브로셔도 만들고 세일즈맨들한테 전화해서 야야야 빨리 이제 좀 고객들 만나고 손님 좀 물어와 커미션 이만큼 줄게 하면서 이제 파격 세일을 해가면서 막 그냥 밀어붙일 텐데 블랙록에 이제 세일즈맨들이 한둘이 아닌데 재정 상담가들 그 네.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굵직굵직하게 밀려 들어올 텐데 그게 이제 네. 바로바로 오는 건 아닐 테고 단기적으로 그 재정 상담가들이 또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이제는 그 위험자산에도 살짝은 이게 완전히 위험자산은 아니고 주식 사듯이 사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어차피 이제는. 네. 부자들은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주식도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안전 주식, 좀 공격적인 주식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 공격적인 주식에서 한 2%만 살짝 옮겨줘도 그게 모이면 또 크립토 컨트는 또 그게 한 1,500달러 정도 얘기를 1,500달러. 해요. 네. 한참 이제 거의 뭐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그 ETF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비트코인 시총이 거의 1 트릴리언 달러 가까이 간다. 거의 2배 된다. 2배 이상 네. 간다. 이제 그 두 배 얘기를 하는 이상.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ETF가 출시된다는 거는 결국 기관들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하지 못했던 분들의 돈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도 이번에 이 가짜 뉴스에서 봤지만 크게 펌핑을 하겠지만 그게 빠지고 예. 나서도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이벤트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예행 연습. 맞습니다. 예행 연습. 네. 예행 연습 봤더니 뭐, 그 뭐 순식간에 10%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면 이거 단기간에 2, 30%까지도 올라가겠다. 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생각해 것 보셨겠죠? 같습니다. 예. 와. 네, 그러면 이제 현물 ETF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 또 중요한 이벤트, 이 반감기 이슈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초대 손님들 모시고 여쭤보면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이 반감기에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이 비트코인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내재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유동성, 수요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의견이 약간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반감기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경제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아, 네, 수요와 공급. 맞습니다. 네, 수요 공급이 공급. 반으로 뚝 썰리니까 당연히 상승이 오는데 네. 일반적으로 어떤 공급이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유통망이 막혀서 못 온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한 아, 네. 1년 정도가. 똑같이 비트코인도 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채굴을 반밖에 못 하니까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년에서 1년 반. 1년에서 네, 이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네, 역사상. 근데 네,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경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게 꼭 반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ETF라든지 ETF. 대선이라든지 또 다른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궤도화의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게 맞물리면서 타이밍이 모아진다면 음.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한꺼번에 탁탁탁탁 모아지면 2017년처럼 한꺼번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쫙 아, 올리는 거고 그런데 역대급 그게 이제 불장. 네. 만약에 이게 분산이 돼. 예를 음, 들어서 ETF가 너무 미리 나와버리고 반감기 음, 약발이 아직 남았는데 ETF 때문에 한참 올라갔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또 꺼지잖아요. 네, 꺼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냥 안 꺼지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 왜 아, 반감기 약발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또 다른 재료가 한번 더해진다면 음. 제도화가 되면서 야 이제는 마음대로 코인 사고 팔고 이제 뭐 세금은 다 깎아줄게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제도적인 판이 깔린다면 또 다시 한번 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쏴주면 두 번째 쏴주는 건 약할 수밖에 없다. 음, 분산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게 모아져서 한 방에 가면 좀 큰 기대를 하는 거고 네. 초반에 너무 많이 쏴주고 좀 쉬었다 가면 너무 큰 기대 말자. 이 아, 분산되게 음, 2021년처럼 네. 그렇게 되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전략적으로. 와.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대표님 주신 관점이 또 굉장히 균형 잡히고 색다른 관점이셔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합쳐서 말씀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이 2017년과 2021년의 어떤 차이점들을 이 시장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인지를 하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뭐 현물 ETF도 있고 내년에 반감기도 있고 거시경제 변화, 대선 이런 것들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서 일단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기대들이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도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제도화라는 건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음, 판을 깔아주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제동만 걸지 않는다면 음, 비트코인이 갈 길을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도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생각에 다음번에는 뭐 몇십만 달러 가고 그 다음에는 뭐 100만 달러 가고 그 다음에는 뭐 1000만 달러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평온하게 음.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가기를 어렵다고 보고 네. 뭔가 체제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이 기존 질서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시무시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무너진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벌써 이게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예전에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네. 독보적인 기축 통화 딱 하나 이랬는데 지금은 야 뭐 꼭 달러만 하지 말고 다른 걸로도 하지. 야 우리 위안화 받고 그냥 석유 줄게. 기름 팔자. 이러면서 서로 직접 거래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산되면서 그 기축 통화라는 의미가 좀 희석되는 느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법정화폐 그룹이 따로 있는 거고 또 어떤 자산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막 찍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제한적인 우리의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자산이 필요하겠다. 하드 에셋이 필요하겠다. 이런 수요에 의해서 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이 결국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달러 패권들의 균열과 더불어서 어떤 굉장히 좀 통화들이 다극화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국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편입이 되면서 주류 자산이 될수록 이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그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들을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가치 저장의 이 표준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네. 달러만 꼭 붙들고 있거나 금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 보니까 금도 떨어졌어요. 네. 금도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은 딱 정해놨는데
금은 네. 1년에 2% 정도 캡니다. 그러다 금값이 네. 올라가면 5%까지도 캐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구상에 땅덩어리 속에 금이 얼마나 음. 아직도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디지털 시대인데 이 시대에 맞는 예전의 금과 같은 그런 절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와, 저 생각해보면 또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 거시경제가 또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네.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미국의 국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정말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개념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뭔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많은 네. 분들이 또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하시냐면 지금 비트코인 지금 시점에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의 어떤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는 지금이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 구간이 매입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투시아 대표님은 비트코인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계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저평가 되어 있죠. 이거 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못 사는 이유는 더 싸질까 봐. 아, 맞습니다. 더 싸질까 지금 봐. 세일 중인데 네. 더 세일을 할까 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60% 세일하고 있어요. 세 번 맞이 세일을 하고 있는데 폭탄 세일을 할까 봐 그거 혹시 할까 봐 지금 못 사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세일 안 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정 가치가 있는데 그 적정 가치보다 많이 싸다.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혹시 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폭탄 세일을 한다면 그때는 조금만 사고 이 비율대로 맞춰서 좀 준비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네. 해보고요. 그리고 이 매도 시점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대략 뭐 2만 8천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의 가격이 2022년 5월의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때 사태 터지면서 막 쭉 네. 빠져서 완전 2만 내려갔죠. 8천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이 더 좋은 기회일까? 그때가 더 좋은 매수 기회일까? 생각해 보면 뭐 똑같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때 만약에 코인을 샀다면 밤잠을 못 자야 되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공포와 스트레스와 주위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 펀더멘틀이 워낙 강하게 또 자리를 잡았는데도 가격은 똑같다 그때하고 그러면 이건 뭐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파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이게 매도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저 같으면 이제 언제쯤 비트코인을 좀 많이 수익 실현을 해서 계획을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걸 판다면 물론 이제 기회가 너무 좋으면 매수할 때 너무 세일을 세게 하면 안 살려 그랬는데도 사잖아요 우리가. 아, 네. 제가 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 네네. 너무 많이 쳐준다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또 비트코인을 이게 사람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갖다 그냥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두가 저마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만약에 본인의 어떤 자산들이 나머지 자산들이 좀 충분하고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 묵혀놨을 때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비투시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가격을 쳐준다면 못 이기는 척 또 분할 매도, 뭐 부분 매도는 할 수 있는 거고 못 그렇게 이기는 좀 척하면서 해야 된다. 네, 네네. 너무 좋으면 맞습니다. 전략 매도 이런 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조건이 너무 유도리 좋으면 네. 있게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비트코인 관련해서 질문 답변 너무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